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은행 금고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 완벽한 금고요? 네, 상상해 볼게요. 그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티타늄 강철문에다가 막 생체 인식 레이저 감지기도 있고요. 그리고 소총으로 무장한 경비원들까지 24시간 지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야말로 완벽한 물리적 요새대요. 그렇죠. 외부 타격으로는 절대 뚫릴 일이 없는 초롱성 같은 공간입니다. 맞아요. 외부에서 뭐 폭탄을 터뜨리거나 무력으로 이 금고를 부수고 들어가는 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죠. 네,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은행 지점장에게 슬쩍 다가갑니다. 아주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친근하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요. 아, 사람을 공략하는군요. 네, 몇 달 동안 다정하게 취미 생활도 공유하면서 아주 깊은 신뢰를 쌓아요. 그러다 어느 나른한 오후에 지점장이 스스로 그 완벽한 금고의 마스터 비밀번호를 웃으면서 술술 불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가장 연약한 고리, 즉 인간의 마음을 해킹해버리는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두꺼운 강철문이라도 내부에서 열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정말 허무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작동하는 해킹 수법이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자료를 모아 지식의 정수를 뽑아내는 이 깊이 있는 탐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엄청난 힘과 치명적인 취약성의 극적인 충돌. 흥미진진한데요.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이에요. 사사기 16장이라는 단일 텍스트입니다. 아, 유명한 텍스트죠. 맞아요.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를 단순한 종교적 영웅담이나 옛날 이야기로 소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인간이 가진 완벽한 물리적 방어막이 도대체 어떻게 그 감정적인 틈새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지, 그 심리적이고 서사적인 퍼즐을 맞춰보는 거군요. 네, 여러분과 함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텍스트를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중심 인물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 바로 삼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간 활동했던 인물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사사라는 단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막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아, 네. 현대의 법관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아, 왕정시대 이전이군요. 네.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해서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들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삼손은 정말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혼자서 적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걸어다니는 자연재해나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걸어다니는 자연재요. 와, 표현이 엄청나네요.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죠. 이야기 도입부를 보면 그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삼손이 적진의 심장부인 가사라는 도시에 들어가요. 네, 적들의 본고지죠. 적들은 드디어 도관에 든 쥐다 하면서 성문의 암살자들을 매복시킵니다. 밤새 문을 걸어 잠그고 새벽에 덮칠 계획이었죠. 완벽한 함정이었네요. 그런데 삼손이 밤중에 쓱 일어나더니 그 무거운 성문짝이랑 양쪽 기둥, 심지어 빗장까지 통째로 ጦ봐버립니다. 맨손으로요? 네. 그리고 그걸 어깨에 메고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해구론 앞산 꼭대기까지 걸어가 버려요. 아니 이게 무슨 빌런의 비밀기지에 쳐들어간 슈퍼히어로가 너희들의 감옥 따위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조롱하는 수준 아닌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그 장면이 고대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단순한 괴력과시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죠?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 그 도시의 안보, 권력, 그리고 자존심의 결정체거든요. 그걸 통째로 뜯어서 산으로 가져갔다는 건 블레셋이라는 거대 권력의 심장부를 완전히 유린했다는 정치적이고 시각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와, 적들 입장에서는 진짜 멘탈이 붕괴됐겠네요. 그렇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 저 괴물은 무력으로는 절대 통제할 수 없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무적의 영웅에게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합니다.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당시 카르텔의 보스나 다름없는 최고 권력자들이 들릴라를 은밀히 찾아갑니다. 냄새를 맡은 거죠. 그리고 은 1,100개라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현금을 제안하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매수해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맨손으로 기자를 멈추는 액션 히어로가 아주 단순한 피싱 이메일 사기에 걸려드는 것 같달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어떻게 물리적으로는 이토록 압도적인 존재가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허술한 함정에 발을 들이게 된 걸까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인간 심리의 맹점입니다. 블레셋의 전략 변화를 주목해보세요. 전략 변화요? 네, 그들은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고 아주 영리하게 심리적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삼손의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육체 대신에 가장 부드럽고 방어력이 제로에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죠. 아, 육체가 아니라 관계를 공격했다. 맞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전에서 고도의 정보전, 즉 소셜 엔지니어링으로 전쟁의 무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삼손은 물리적 공격에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지만 이런 감정적 접근에는 경계심을 세우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한 인물이었거든요. 아하, 무력이 안 통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해킹하는 심리전으로 전환했군요.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심리전, 즉 비밀 캐내기 게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아주 귀괴하게 흘러갑니다. 네, 이야기의 다음 단계를 보면 정말 귀귀한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딜릴라가 아주 대놓고 묻습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어? 너무 직설적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자 삼손이 3번에 걸쳐서 가짜 비밀번호를 알려주죠. 네, 첫 번째는 마르지 않은 푸른 칡줄기 7개로 묶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아주 튼튼한 세밧줄로 묶으면 된다고 하죠.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삼손이 가짜 방법을 알려줄 때마다 딜릴라는 정말로 그 방법대로 삼손을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하고 소리를 치죠. 네, 실제로 테스트를 하죠. 물론 삼손은 그때마다 불탄 실을 끊듯이 가볍게 결박을 끊어버리긴 하는데요.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매번 그 방 안에는 실제로 삼손을 죽이려는 암살자들이 숨어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내실에 매복해 있었죠. 아니 한 번만 이런 일이 생겨도 바로 눈치채고 당장 도망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삼손은 도대체 왜 이 목심이 왔다 갔다 하는 장난을 3번이나 계속한 걸까요?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한 극단적인 오만함인가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는 과정이자 통제감의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통제감의 착각이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몰입의 상승 효과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삼손은 처음에는 자기가 이 위험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언제든 결박을 끊고 적들을 비웃을 수 있으니까 이 상황 자체가 그에게는 일종의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짜릿한 유희였던 거죠. 자기가 힘이 넘치니까 오히려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스리검치는 게임으로 즐기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호스트님이 앞서 말씀하신 피싱 사기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뛰어난 해커들은 첫날부터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가벼운 질문부터 하죠. 맞아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이 뭔지, 그 다음에는 첫 반려동물 이름이 뭔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정보부터 물어보면서 보안의 경계선을 슬금슬금 테스트합니다. 처음엔 경계하다가도 계속 대답하다 보면 어느새 방어벽이 무장해제 되잖아요. 정확히 그 패턴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세 번째에는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실에 섞어서 짜면 힘이 빠질 거라고 말하거든요. 드디어 머리털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네. 첫 번째 푸른 칡과 두 번째 새 밧줄은 삼손의 몸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부의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거짓말에서는 마침내 자신의 신체 부위인 머리털이라는 진짜 비밀의 근처까지 접근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삼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의 경계선이 아슬아슬하게 허물어지고 있었던 패턴인 거죠. 와, 진실의 주변부를 빙빙 돌다가 결국 핵심인 머리털 근처까지 스스로 다가가 버린 거군요. 삼손은 본인이 이 해킹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들릴라가 설계한 치밀한 덫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집요함과 인내심을 과소평가한 결과죠. 삼손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결국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다음 장면이 진짜 압권입니다. 들릴라가 날마다 끈질기게 재촉하고 조릅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멘탈이 완전히 갈려나간 상태죠. 네, 결국 그는 백기를 들고 맙니다. 자신의 힘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된 데서 오며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다는 진실을 털어놓고 말아요. 여기서 우리는 나시린이라는 개념의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시린 서원은 단순히 머리카락 자체에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것은 신과 삼손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신성한 계약이자 그가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었다는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 보이지 않는 계약을 증명하는 물리적인 서명 같은 것이었죠. 아, 정체성의 상징이었군요.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이 마침내 진짜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즉시 블렛의 보스들을 부르고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깊이 잠들게 하죠. 네, 그리고 머리카락에 자리채죠. 맞아요.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을 싹둑 밀어버립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정말 엄청 흥미로운데요. 어떤 부분이죠? 머리가 잘린 물리적인 사실보다 더 소름 돋는 텍스트의 디테일이 있어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처럼 몸을 덜치리라. 그런데 텍스트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해요. 여호와께서 이니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 네. 아주 비극적인 구절이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능력의 근원을 잃어버렸는데 본인만 그 사실을 새카맣게 모른 채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다는 게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비극의 깊이가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압도적인 힘이 훌륭한 육체에서 나온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근육의 힘이라고 믿었던 거군요. 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신과의 연결, 즉 기원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방심이 어떻게 가장 끔찍한 추락을 불러오는지 그 맥락을 완벽하게 짚어주는 장면입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죠. 적들은 축배를 들고요. 영웅의 시대는 완벽하고 비참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텍스트 속에 서사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 그 짧은 한 문장이죠. 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문장이야말로 반전의 씨앗입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자만한 블레셋 사람들은 정작 삼손의 힘의 본질이었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위험 요소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삼손이 방심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는 승리에 도취된 적들이 똑같은 방심에 덫에 빠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오만함이 눈을 가리는 건 승자나 패자나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엽니다. 지붕에만 남녀 3,000명이 모인 신전에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며 조롱하죠. 비참한 순간이죠. 그때 삼손은 자신을 돕는 소년에게 부탁해서 두 기둥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둥을 무너뜨려요. 네, 신전이 무너져 내리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같은 거창한 대의 명분이 아니에요.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처절한 복수심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사적인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신전을 무너뜨린 위대한 승리인가요? 아니면 다 함께 파멸을 맞이한 비극적 결말인가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삼손의 최후가 지니는 복합적인 의미를 봐야 합니다. 복합적인 의미요? 텍스트에 보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적을 죽였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물리적 충격을 주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결말이었습니다. 승리와 파멸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역설적인 순간이죠. 철저한 실패이자 처절한 승리입니다. 와, 진짜 압도적인 선다네요. 압도적인 힘을 가졌지만 내면의 취약성으로 무너졌고 가장 깊은 수렁에서 최후의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 삼손의 서사. 인간의 양면성과 과신의 대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네, 외부의 적은 거뜬히 이겼지만 내면의 자만심과 관계 속 연약함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던 한 영웅의 씁쓸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던지는 질문 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삼손에게 그 치명적인 약점이자 정체성의 근원은 바로 머리털이었습니다.
절대 침범받아서는 안 돼. 하지만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겨 방치해버린 힘과 정체성의 근원.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머리털은 무엇인가요? 각자의 머리털이 다 다르겠죠. 맞아요. 여러분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나 힘의 근원인데 이 위험한 세상에서 너무 쉽게 마치 게임처럼 여기며 무방비로 노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깊이 공감되는 질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